변하지 않는 것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이 3년 만에 낸 신작 불변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워낙 빠른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변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좇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어렵고 미래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사람들은 무엇이 변할 것인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갖지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불변의 법칙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똑똑한 예측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선명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천년 후에도 유효할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반복 패턴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 스토리와 일화들을 들려줍니다. 워런 버핏의 스니커즈, 빌 게이츠의 숨겨진 불안 등 한 편 한 편의 이야기가 마치 다큐 소설처럼 펼쳐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모건 하우절이 전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불변의 법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서문. 인생의 작은 법칙들. 언젠가 워런 버핏과 가깝게 지내는 남자를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편의상 그를 짐이라고 부르겠다. 그에게 들은 이야기다. 짐은 2009년 말 워런을 차에 태우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때였고 오마하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상점과 사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짐이 워런에게 물었다. 암울하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러자 워런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였어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예요. 그리고 침묵,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내가 이 책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들로 가득하다. 한편으론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교훈을 가득 품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또는 500년 후로 간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당신은 현재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기술과 의학 수준에 깜짝 놀랄 것이다. 지정학적 질서도 지금과 완전히 딴판이라 이해하기 힘들 테고 언어와 방언도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사람들도 탐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시기심에 휩싸이며 집단 소속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것이다. 그들의 지나친 자신감과 근시안적 태도 역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또 그들 역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어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삶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과는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세상임에도 당신은 그들을 지켜본 뒤 입에서 절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이다. 똑같네, 똑같아, 변한 게 없구나.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인간의 행동 방식에서 시대를 초월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상사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 나는 내년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 그런 경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변하지 않는 특성은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나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집단 정체성은 오늘날뿐 아니라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했고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향후 10년간 어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에 취해 자만한 기업의 리더는 나태함과 특권의식에 빠져 결국 경쟁에 밀려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그런 스토리는 수백 년 동안 목격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삶의 버전은 무한한 수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중 하나인 지금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생각거리인 동시에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삶의 버전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그 보편적인 진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나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1000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중 999개에서 불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저 운이 좋아 50개의 평행 우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운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만일 인생을 1000번 산다면 그중 999번의 인생에서 성공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책의 주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1000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모두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역사를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있다.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대개 알지만 그 스토리의 시작점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무엇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을까? 그 답을 알려면 먼저 모기지 시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기지 시장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쳤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이전 30년간 금리가 하락한 과정을 알아야 한다. 금리 하락을 초래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한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났을까? 그걸 알려면 1970년대의 통화제도와 베트남 전쟁의 영향을 들여다봐야 한다. 베트남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거치며 미국인들이 공산주의의 공포심을 갖게 된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짚어 올라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계속된다. 작든 크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사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계도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즉,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기 힘들다. 기나긴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각 사건을 따로 뚝 떼어놓고 보기 때문에 앞일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며 정치판이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것이다. 흔히들 미래를 알려면 먼저 과거를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음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를 보아도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세상 모든 일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혼합되고 그 결과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운과 우연에 이토록 취약한 세상에서 나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하려 애쓴다. 하나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의 전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50년 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사회적 설득에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은 장담할 수 있다. 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후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건너뛰기 때문이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운전을 덜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얼핏 옳아 보인다. 하지만 그 후엔 어떻게 될까? 기름이 비싸도 어쨌든 차는 몰아야 하므로 사람들은 연료 효율이 높은 차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정치가에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정치가는 연료 효율이 높은 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세금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석유 수출국 기구는 석유 공급량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고 에너지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석유업계는 호황과 불황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석유를 생산할 것이다. 그러면 이후 기름값이 떨어질 것이다. 연료 효율이 높은 차를 가진 사람이 늘어난 상태에서 말이다. 고효율 차량 덕에 통금 비용이 낮아지므로 교외 인구가 늘어날 테고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예측이 쉽겠는가? 세상의 모든 사건은 나름의 후속 결과를 낳고 이는 또다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앞일을 예측하기가 지독히도 어려운 것이다. 예측 불허의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미래 사건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접을 수밖에 없다. 내가 기억하려 애쓰는 또 다른 하나는 열린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의 세상 모습이 어떻든 무엇이 당연해 보이든 내일이 되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작은 우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돈과 마찬가지로 사건도 복리 효과를 낸다. 그리고 복리 효과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미약하게 시작된 뭔가가 나중에 얼마나 거대해질 수 있는지를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꽤 뛰어나다. 다만 뜻밖의 놀라운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곤 한다. 알다시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형편없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고 미묘한 차이를 놓친 말이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꽤 뛰어나다. 다만 뜻밖의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곤 한다. 언제나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므로 아무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리스크가 현실이 됐을 때 피해가 엄청나기 마련이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크나큰 대가를 치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로켓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기에 앞서 열기구를 타고 높은 고도에 올라가 테스트를 했다. 1961년 5월 4일 한 열기구가 미국인 빅터 프레더와 또 다른 조종사를 태우고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에 가까운 11만 3,720피트 상공까지 올라갔다. 이는 나사에서 새로 개발한 우주복을 테스트하는 프로젝트였다. 비행은 성공적이었고 우주복도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프레더는 지구를 향해 하강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고도에 이르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헬멧의 안면 보호용 유리를 열었다. 그는 예정대로 바다 위에 착수했고 헬리콥터가 그를 안전하게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줄을 붙잡는 과정에서 그만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것이다. 사실 이것은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다. 헬리콥터에 있던 사람들도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 우주복은 방수 기능이 있고 물에 뜨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면 보호용 유리를 열어놓은 탓에 프레더는 바닷물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우주복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익사했다.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대비하고 계획했을지를 생각해보라. 엄청난 전문 지식을 동원해 수많은 만일의 사태를 예상했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온갖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해뒀다. 수많은 전문가가 달라붙어 모든 디테일을 검토했다. 나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계획적이고 철저한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그저 두 손 모으고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더욱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나사는 상상 가능한 모든 리스크에 플랜 A와 플랜 B, 심지어 플랜 C까지 세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재앙을 불러왔다. 재무설계사 칼 리처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모든 시나리오를 남김없이 고려했다고 생각한 후에 남는 것이 리스크다. 리스크의 정확한 정의가 아닐 수 없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후에 남는 것.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굵직한 사건을 생각해보라. 코로나19, 9.11 테러, 진주만 공습, 미국의 대공황 등 이것들의 공통점은 큰 사건이었다는 점뿐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며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은 사건이었다. 호황 뒤에 불황이 온다는 것은 거의 경제 법칙에 가깝다. 역사를 들여다보라. 1920년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호황 이후 경기 침체가 찾아온 것은 당연해 보인다.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1929년 10월, 다시 말해 주식시장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러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고지대에 도달했다라고 단언했다. 지금 그의 말을 보면 피식 웃음이 새어나온다. 어떻게 그토록 똑똑한 전문가가 그처럼 불가피한 무언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시장이 과열될수록 버블은 더 세게 터진다는 법칙을 감안한다면 대공황은 당연히 예상됐어야 했다. 그러나 피셔는 똑똑한 인물이었음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공황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시장의 버블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슐러를 인터뷰할 때 대공황의 불가피성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 일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요. 물론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는 일부 전문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 침체가 목전에 와 있다는 의미였을까요? 10년이나 이어질 침체가?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제사학자들에게 대공황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 머릿속을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광란의 20년대 이후 대공황이 터진 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일로 보인다. 그러나 1930년대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뿐이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뭔가가 우리 눈에는 필연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겪은 과거 사람들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렇게 두 관점으로 말할 수 있다. 과거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력으로 눈이 멀어 있었다. 또는 현재 우리에게는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가장 큰 뉴스, 가장 큰 리스크,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은 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다. 바꿔 말하면 이렇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발생했을 때 가장 놀랄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안다면 뭔가 대비책을 세울 테고 대비책을 세우면 그 일은 덜 위험한 것이 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은 곧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결코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향후 10년간 나타날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중요한 뉴스는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무언가일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때가 몇 년도이든 마찬가지다. 내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다는 속성이 리스크를 위험한 것으로 만든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미래에 대해서뿐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역사가 아는 것은 세 가지다. 1. 사진으로 남은 것. 2. 누군가가 기록한 내용. 3. 역사학자나 저널리스트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사람들이 한 말. 지금껏 일어난 중요한 모든 일 중 몇 퍼센트가 이 세 범주 중 하나에 들어갈까?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아주 극미한 퍼센트일 것이다. 게다가 위의 세 자료는 모두 잘못된 해석, 미완성, 윤색, 거짓말, 선택적 기억을 겪는다. 세상에서 지금 일어난 일과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관점과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현재 자신이 모르는 어떤 일이 진행 중일 수 있는지, 상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화창한 하늘 아래서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마냥 행복해하는 어린아이를 떠올려보라. 아이에게는 모든 게 만족스럽다. 아이의 세계는 바로 곁에 있는 주변 환경이 전부다. 엄마와 아빠, 장난감,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곧 아이의 세계다. 아이에게 삶은 완벽하다. 그 상태에서 더 필요한 지식은 없다. 아이가 알지 못한 것은 훨씬 더 큰 세상이다. 3살배기의 마음속에는 지정학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누군가에게 월급이 필요한 이유도, 직업이 무엇인지도, 암이라는 질병의 위험도 아이에게는 전혀 보이거나 상상되지 않는 무언가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뉴욕의 지역 뉴스에서 본 영상이 나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영상은 이런 말로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8시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일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멋진 가을날이죠. 오후 기온은 26도쯤 되겠습니다. 그날 다가오고 있던 거대한 리스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로렌스가 뜨거운 성냥불을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본 다른 사내가 똑같이 따라했다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른다. 뜨겁잖아요. 대체 어떻게 한 거죠? 그가 묻는다. 그러자 로렌스가 대답한다. 뜨거워도 개의치 않는 거지. 이는 인생에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다.
고통을 피해갈 쉬운 해결책이나 지름길부터 찾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 말이다.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내 동료가 소셜미디어 컨설턴트를 고용했다. 그 컨설턴트는 3시간 동안 우리에게 해시태그 활용법, 하루 중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 포스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기도를 높이는 법, 그 밖의 수많은 꿀팁을 상세히 설명했다. 물론 전부 좋은 조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결은 언급하지 않았다. 즉,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좋은 글을 쓰는 것 말이다. 그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좋은 글을 쓰는 것이 쉽고 빠르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렵다. 시간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다. 하지만 잘만 된다면 효과는 확실하다. 성공률의 거의 100%다. 그러나 좋은 글을 쓰는 작업은 육체적인 고강도 운동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다이어트, 투자, 마케팅 등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지름길을 원한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다.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기술 발전이 결과물을 얻는 속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높여놓은 탓이다. 우리는 빠르고 쉬운 길에 혹하기 쉽다. 고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길은 거의 없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간단하다. 이것은 황금률이다. 사람들에게 뭔가 제공할 때는 당신이 상대방이라 해도 만족할 만한 것을 제공하라. 1990년 미국의 TV 토크쇼 진행자 데이비드 레터맨이 제리 사인펠드에게 새로 시작한 시트콤이 잘 돼가느냐고 물었다. 제리는 고민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MBC에서 이 시트콤을 위한 코미디 작가들을 지원해줬는데 결과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마음에 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제리가 물었다. 빵빵 터지는 극본을 날마다 써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사인펠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건 원래 힘든 일이에요.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제인 사인펠드나 마이클 조던, 세리나 윌리엄스 같은 이들이 그토록 유명한 이유는 세상에 딱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위치에 오른 과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힘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언젠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제리 사인펠드를 인터뷰할 때 인터뷰어는 그가 시트콤을 그만둔 이유 중 하나가 코미디 작가로서의 번아웃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맥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를 고용해 더 효율적인 대본 집필 프로세스를 마련했다면 그와 공동 제작자 레디 데이비드가 번아웃에 빠지는 일 없이 시트콤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사인펠드는 맥킨지가 재밌느냐고 되물었다. 인터뷰어는 아니라고 답했다. 사인펠드는 말했다. 그렇다면 필요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시트콤이 성공한 것은 내가 모든 걸 챙기며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사, 장면, 편집, 캐스팅까지 전부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은 지름길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성공의 비용이 따른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제프 베이조스는 현실적인 관점으로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자기 직업에서 하는 일의 절반만 즐길 수 있어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일에든 싫은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대법원 판사도 자기 일에서 싫은 부분이 있다. 대학 교수도 참석하기 싫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직업에는 싫은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직업의 일부다. 그렇다.
그것도 직업의 일부다. 사실 모든 것의 일부다. 베이조스의 말은 직업 이외의 다른 많은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법칙이 있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대개 그 비용은 잠재적 보상의 크기와 비례한다. 하지만 가격표가 달린 경우는 드물다. 비용을 현금으로 치를 수 없다는 얘기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 스트레스, 불확실성,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 관료주의, 나와 상충하는 타인의 인센티브, 귀찮고 번거로운 일, 부조리한 상황, 기나긴 시간, 끊임없는 회의감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그것이 발전과 성공을 위한 비용이다. 많은 경우 그 비용은 치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애누리 없이 반드시 전부 치러야 하는 비용임을 기억하라. 여기에는 쿠폰도 없고 할인도 없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